혹시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나요? 근데요. 그 달콤한 상상이 자칫 잘못하면 당신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험한 유혹,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 실제 법원 판례들을 가지고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진짜 대박 정보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어떤 회사 주식을 콕 집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치트키를 손에 넣었다고 믿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대박 실업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무대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어요. A, B, C. 이 세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던 전문 범죄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그 비밀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네, 예상대로 주가는 폭등했고 세 사람 모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아마 샴페인을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융감독원과 검찰, 바로 수사관들이 그들의 문을 두드렸거든요. 자,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이 뭐냐? 바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반칙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죄예요.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외부 조력자였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법망을 피해갈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저는 월급 받는 정식 직원도 아닌데요?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좋은 일 좀 도와준 것뿐입니다. 합창단 동료들한테 좋은 소식 알려준 게 뭐 그리 큰 죄가 됩니까? 라고 말이죠. 과연 이 변명이 통했을까요? 대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바로 형식보다는 실질이라는 원칙이에요. 법원은 A씨의 직함이나 계약서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투자 유치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대리해서 수행한 그 역할, 즉 실질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직원과 똑같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자,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죠. 회사 임원이었던 B씨. 이분은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기가 들은 정보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B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제가 추진하던 인수합병 그거요. 아직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은 상태였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안 났고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불확실한 게 어떻게 법에서 말하는 중요 정보가 됩니까? 네,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거예요. 중요 정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그 정보가 100% 확정됐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만약 이 정보가 알려졌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고 싶어 할까? 바로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됐다면 그게 바로 중요 정보라는 거죠. 곧 성사될 M&A 소식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겠죠? 역시 형식보다는 그 정보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무팀 직원 C씨와 그 정보를 전달받아 돈을 번 펀드 매니저의 케이스인데요. 이들의 변명은 정말 교묘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C씨한테 직접 정보를 들은 게 아닙니다. C씨가 애널리스트한테 정보를 줬고 저는 그 애널리스트한테 들었을 뿐입니다. 한 달이 건넜잖아요? 그럼 저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려고 한 거죠. 하지만 우리 법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법원은 이런 중간자를 내세우는 걸 일종의 꼼수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목표를 가진 팀처럼 움직였다면 그 과정에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정보를 전달한 형식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 한 그 실질적인 공모관계를 핵심으로 본 겁니다. 자, 세 사람의 변명이 왜 모두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법원이 계속해서 서류상의 직함이나 계약서, 도장이나 정보 전달 경로 같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실질을 따지는 이유. 그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절대 원칙,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밤새워서 기업 보고서 분석하고 뉴스 찾아보면서 힘들게 투자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내부 정보라는 치트키로 너무나 쉽게 돈을 번다면 누가 이 시장을 믿고 참여하겠어요?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져 버릴 겁니다. 법은 바로 그런 불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도록 운동장을 평평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위험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누군가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라면서 주는 정보는 그냥 독이 든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마세요. 둘째, 내가 혹시라도 직장에서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됐다면 그 정보는 내 머릿속 금고에 놓고 잠가버리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절대 안 됩니다. 셋째,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보안 규정, 예를 들면 부서 간 정보 교류를 막는 차이니스 월 같은 원칙은 반드시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이런 대박 정보를 들고 와서 당신을 유혹할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정보 때문에 당신과 나, 우리 둘 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 짜릿한 유혹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